네, 안녕하세요. 은철쌤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복습하는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는데 3월 초다 보니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세계화 시대와 지리의 힘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교과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단원에서는 지역을 넘어서 지역의 특성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세계화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세계화라고 배웠는데 펜을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자, 세계의 여러 지역이 다양한 기후 조건과 자연 환경의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을 나타낸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역이 나타내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자, 이러한 특성들이 서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나누어서 살펴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단원 1강부터 3강까지의 내용이었었는데, 자, 1-1강에서는 그 세계화에 대한 개념을 배우기 전에 앞서서 위치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동그란 구슬처럼 되어 있는 구 형태인데, 자, 그 중심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세로축 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중심선을 적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떨어져 있는 정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표시를 하는 것을 위도라고 부르고, 본초 좌우선을 중심으로 동서 좌우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표시하는 것을 경도라고 했습니다. 위도와 경도.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나타내는 그림 자료였고, 자, 성 베드로 성당 같은 경우에는 바티칸이라는 문화재 도시국가가 있어요. 그래서 바티칸의 산피에트로 대성당을 비롯해서 뛰어난 건축 예술품,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냥 문화재로 이루어진 도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국가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제 지정된 도시가 바로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바티칸입니다. 자, 그래서 바티칸의 위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이탈리아 남부지방, 중부지방 쪽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문화 유적지가 살아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황청,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그 신자가 이제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그 교황청이 있는 곳이 바로 바티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기자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대 왕들의 이제 무덤인 피라미드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고대 이집트 유적지,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에서 구할 수 있는 건축 재료를 이용해서 돌과 모래를 이용해서 이제 피라미드를 쌓아 올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지역 한번 표시를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 그러니까 왕 유적지죠. 우리나라 경복궁이 있는 것처럼 왕국의 중심지, 번영을 상징하는 그 궁전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앙코르와트 사원 등이 이제 남아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다가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제도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에서 봤던 거북이들 거의 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이제 온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구아나나 갈라파고스 땅 거북, 이런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곳, 에콰도르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에콰도르 국가의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거북이나 이구아나가 이제 많이 살고 있다. 자, 호주입니다. 호주는 이제 산호초 군락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데, 최근에는 기온 온난화 현상,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호가 한마디로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산호가 죽게 되면은 하얀 색깔로 변하게 되는데, 이것을 백화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문제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기게 되면은 우리가 1-1강에서 배웠던 세계 여러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원명이었던 세계 지역 특성에다가 이제 표시를 했었고, 자,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자, 위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일정한 곳, 내가 있는 곳,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를 위치라고 부르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지역적인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자연 환경 요소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인문 환경 요소, 즉 여기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인구가 여기에서 이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기후와 지형 조건에서 살아가다 보니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있고 사람들이 덜 사는 지역이 있고 인구,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산업 형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독특한 문화까지도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싸잡아서 인문환경 특성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위치를 파악함에 따라서 그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즉 인문환경 요소와 자연환경 요소, 즉 지리적인 특성을 상상해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연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지리적인 특성을 극복하면서 살아가게 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인문환경인 생활 양식도 갖춰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이러한 위치가 지니는 영향이 있는데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환경은 위치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적도 주변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적도 지방에서 극지방으로 갈수록 태양 에너지를 적게 받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매우 낮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육지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크고 비가 좀 적게 내리고 바다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강수량이 확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 이제 일본이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 양식, 인문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자, 이처럼 자연환경 요소와 인문환경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상호작용이라고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상호작용이라고 따로 표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자연환경의 특성은 인문환경에 영향을 주는데 기후가 살기 편안하고 온화하고 하천 주변에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 그래서 기후가 온화한 것과 평지가 갖춰져 있는 것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다. 왜냐면은 예전에는 농업 중심의 사회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짓는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겠죠. 예전에는 이제 곡식을 화폐로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국가의 원동력이 됐던 것이 이제 농업이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인 평야와 이제 하천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농업이 발달되다 보면은 자, 시간이 흘러서 생산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고 했었죠. 그 잉여 생산물을 판매하는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 상업이 스케일이 커진 것이 산업 발달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발달되는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기를 시작을 하면서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산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인구가 이촌향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에 반면에 날씨가 너무 춥거나 비가 안 내리는 지역, 그 다음에 높은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수가 적습니다. 살기가 힘드니까. 하지만 그 자연 환경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그들만의 생활 양식과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진다.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니까. 자,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힘입어서 위치를 극복하고 위치가 멀리 떨어진 지역까지 활발하게 교류하는 세계화가 점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하얼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가운데 숭화강이라는 강이 흐르는데 이 숭화강이 다 얼어요. 겨울이 되면은.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얼음을 생산해서 얼음 축제를 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축제를 브랜드화 시킨 케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세계의 지역은 특성이 왜 다르게 나타날까? 자, 세계의 여러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데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요소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막과 같은 뜨거운 모래바람이 부는 그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진처럼 이렇게 하얀색 천을 두르는, 온몸을 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모래바람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온몸을 감싸야겠죠. 그래서 하얀 천으로 감싸는 옷을 입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이제 1년 내내 날씨가 덥고 습하죠. 그렇다 보니까 음식이 쉽게 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음식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신료나 이제 볶음 요리 같은 요리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목조, 즉 나무로 집을 지으면은 콘크리트와 같은 딱딱한 건축물보다 좀 유연하게 진동에 이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로 만들어진 건축물을 목조 건축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비록 적도 부구지이지만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안데스 산지 지역의 도시는 기후가 비록 적도 부분이지만 산지에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가 어느 정도 온화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산 도시, 높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 고산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농사가 잘 되는 기후, 지형 조건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농업 형태가 다르고, 이 농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작물들도 다양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음식 문화가 있는 인문환경의 요소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지역과 특징 문화가 있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 존중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아, 저 사람들은 저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니 저러한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상대방을 존중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한 것을 세계시민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세계시민 의식을 가지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존중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특정한 지역의 위치를 알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추론할 수가 있죠. 상호작용을 하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니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하고자 털로 만든 두꺼운 옷을 입는다. 이 미친놈이죠. 털로 두꺼운 옷을 입는 사람들은 이제 냉대기후, 차가운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두꺼운 옷을 입겠죠. 자, 말풍선으로 밑줄 친 지역을 들어갈 내용을 채워보자. 숲이 넓게 펼쳐진 지역에서는 자, 무엇을 활용하여 집을 짓다? 자, 나무죠, 나무. 그래서 아까 목조 건축을 들었죠, 목조. 그래서 목조라고 쓰셔도 되고 이제 나무라고 쓰셔도 이제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자, 밑에 한번 볼까? 밑에를 보면은 자, 초원이 넓게 펼쳐진 몽골에서는 얘네들은 비가 안 내려요. 그 대신에 풀은 많이 자란단 말이야. 그래서 그 풀을 뜯어 먹으면서 동물들을 키울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 자, 유목 생활이 발전되게 됩니다. 유목 생활이라고 써주시고, 자, 이동한다라는 것이 유예요, 유. 그래서 목축업, 즉 동물들을 먹여 살리고 키우는 것을 목축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싸잡아서 유목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집을 잘 지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네는 텐트가 주로 발전을 했는데 이 텐트, 이동식 가옥을 게르라고 부릅니다. 게르. 그래서 가로 칸에다가 게르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오른쪽 북극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북극에서 살고 있는 민족을 이누이트 민족이라고 부르는데, 북극해 근처에 살고 있는 이누이트는 멀리 사냥을 나갔을 때 잠시 머물기 위해서 자, 얼음으로 집을 짓는다. 왜냐면 주변에 얼음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겠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는 케이스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을 하여서 집을 짓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를 할 때 이것을 딱 보기로 내놓고 아무런 설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기를 읽고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를 다음 1번부터 5번 중에 고르시오. 그러면은 상호작용이라는 얘기를 구하면 돼요. 상호작용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이제 정답을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 7번을 한번 볼까?
자료 7번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은 비가 잘 안 내려요. 근데 이제 비가 잘 안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농사 하면은 개망하는데 벼농사 대신에 비가 안 적게 내리지만 건조한 지형에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밀이에요, 밀.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밀을 키울 수 있는 곳이 이제 미국의 이제 중원지대나 우크라이나 지역인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뚜레쥬라든지 파레바게트의 빵값이 높아지는 까닭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우크라이나하고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고 있었던 입장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밀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빵값도 자연히 이제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밀이 이제 귀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첫 번째 강의였던 1-1강에 대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워크북 잘 작성해 주시고 잘 작성하는 대로 수업 시간 때 저한테 검사를 받고 도장을 맡아 가시면 되겠습니다.